흙이 불을 만나 그릇이 되듯 아이도 시련을 만나야 단단해지는 법이네.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고 새어머니는 집을 팔고 힘없는 아이를 내쫓았지요. 15, 맨발로 걸어온 아이를 세상을 등진 사내가 거두었습니다. 사내는 흙을 빚었고 아이는 사람을 빚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피해 흙을 빚었으나 자네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빚는구려.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사람을 빚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제1장 깨진 사기 조각. 남한강 물줄기가 크게 휘어지는 곳,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면 좁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골짜기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비로소 연기 냄새가 코끝에 닿았지요. 나무 사이로 낮은 기와 지붕 하나가 보입니다. 지붕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처마 끝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흙벽 가마가 하나 서 있었는데 굴뚝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도가입니다. 주인은 유도현이라는 인물로 나이 40을 넘긴 사내였지요. 이른 아침, 그는 도가 앞마당에 놓인 물악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손이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늘 흙물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었지요. 그러나 세수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동작에는 어딘가 반듯한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한때 성균관에서 강론을 하던 문과 급제 출신이었습니다. 도현은 26에 문과에 올랐으며 같은 해에 급제한 동기들 가운데서도 경악의 발기로 이름을 드높였지요. 승문원에 배속되어 외교 문서를 다루었고 이듬해에는 사헌부 감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사리에 밝았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굽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당시 조정은 붕당의 다툼이 거셌습니다. 도현이 속한 당색은 힘이 약했고 반대편에서는 사사건건 흠집을 잡았습니다. 도현이 올린 탄핵 상소 하나가 빌미가 되었지요. 없던 사실이 꾸며졌고 있던 사실은 비틀어졌습니다. 31살 되던 해 늦은 봄날에 결국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한양을 떠나던 날 도현은 짐을 많이 꾸리지 않았습니다. 관복은 두고 갔고 붓과 벼루 한 벌만 보자기에 쌌습니다. 다만 책만은 버리지 못했지요. 경서와 사서, 시문집을 한아름 꾸려 지게에 높이 올렸습니다. 지게가 휘청거릴 만큼 무거웠으나 도현은 한 권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닿은 곳이 이 골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빈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이듬해 인근 사기장 노인에게서 흙 다루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지요.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었으나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되풀이하는 끈기는 있었습니다. 해를 넘기자 사발과 대접 정도는 빚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 쌀과 소금을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가는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흙벽 가마를 쌓고 물레를 들였으며 비가 새던 지붕에 기와를 얹었지요. 그러나 사람만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도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왔고 이웃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고개만 까딱 숙일 뿐이었습니다. 도가 안쪽 방에는 책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하, 중용이 윗칸을 차지했고 아래칸에는 사기와 한서, 시문집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요. 도현은 저녁이면 기름 등잔 하나를 켜놓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읽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여백의 작은 글씨로 자기 생각을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으되 학문은 놓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학문만이 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7월이 지나도 매미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낯볕은 가마 안처럼 뜨거웠지요.
강물은 줄어들어 드러난 모래톱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도현은 가마에 불을 넣지 않은 채 마당 그늘에서 흙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짜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도현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좁은 오솔길을 따라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16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삼배 적삼은 땀과 흙으로 빛깔을 알 수 없었고 바지 뿌리는 한쪽이 찢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거칠게 탔으나 광대뼈 아래로 그늘이 깊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얼굴이었지요. 아이는 도가 문턱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지요.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도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도현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대답했지요. 여주 고을에서 왔습니다. 여주라면 사흘 길이다. 혼자 왔느냐? 예. 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사발을 떠다 내밀었지요.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사발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으나 사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보았지요. 물이 더 필요하면 부엌에 있다. 마시고 가거라. 그것은 머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흙을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일어서지 않고 마당 한쪽에 깨진 사기 조각들이 나뒹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이 문양은 연화문이지요? 도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가장자리 선이 두 겹입니다. 관료에서 쓰던 방식 아닙니까?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조각을 햇빛에 비추어 들고 있었지요. 그 눈에 호기심이 또렷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서 물목을 다루셨는데 어릴 적에 곁에서 보았습니다. 도현은 잠시 아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듯 낮은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읊었지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아이가 망설임 없이 받았습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외운 지 오래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지요. 골짜기에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가마 굴뚝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지요.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연이 있다는 것을 도현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사흘을 걸어온 맨발, 며칠을 굶은 얼굴. 그러면서도 사발을 조심히 내려놓고 깨진 조각의 문양을 읽는 눈. 버림받은 아이의 몸이었으나 배움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아이였지요. 도현은 흙을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부엌에서 자거라. 내일 아침 죽을 쑤어 줄 테니 먹고 갈 데가 있으면 가고. 그 순간 바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담담함 속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지요. 도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지요. 글덩이가 천천히 돌아갔고 그 위에 도현의 투박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매미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골짜기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라는 이 아이가 품고 있는 사연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도, 이 만남이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도 아직은 알지 못했지요. 다만 가마 앞에서 수없이 되뇌던 말 한마디가 가슴 안쪽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흙이 불을 만나 그릇이 되듯 아이도 시련을 만나야 단단해지는 법이다. 골짜기 위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장작과 먹물 사이. 무진이 도가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도현은 아이에게 죽을 쑤어 주었고 아이는 죽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지는 거두어 달라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는 가지 않았고 도현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묵개가 둘 사이에 놓여 있었지요. 무지는 스스로 이를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뒷산에서 장작을 해왔고 물악에 물을 길어 채웠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깨진 사기 조각들을 한 곳에 모았고 가마 앞에 쌓인 재를 퍼냈지요. 지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났지요. 무진이 문지방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의 이름은 강무진이라 하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여주 고을 아전이었고 함자는 강가에 치자 복자를 쓰셨습니다. 도현의 손이 책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강치복.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듯도 했으나 기억이 분명치 않았지요. 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의 공금을 다루는 설이었다는 것, 공금 유용의 누명을 썼다는 것, 곤장을 맞다 숨졌다는 것, 그리고 새어머니가 남은 집을 팔아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다 듣고 난 도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누명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관가의 일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왔느냐?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고자 마음을 먹은 것은 어르신께 배움을 청하기 위함이옵니다. 도현은 기름 등잔에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불빛이 닿았지요. 광대뼈 아래 그늘은 여전했으나 눈은 단단했습니다. 배워서 무엇을 하려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놓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가벼운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도현은 알아보았지요. 좋다. 다만 내 도가에 머무는 동안은 내 식구다.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일도 하여야 한다.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질은 고되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흙을 파서 나르고 물에 불려 거르고 돌을 골라내어 곱게 치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가마에 불을 넣는 날이면 밤새 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불이 세면 그릇이 터지고 약하면 설이 걷지요. 도현은 가르쳐 주되 거듭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여주고 한 번 시켜본 후에 틀리면 다시 하게 했습니다. 왜 다시 합니까? 보면 안다. 무진이 치댄 흙으로 빚은 사발은 가마에서 깨져 나왔습니다. 기포가 남아 있었지요. 도현은 깨진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급하면 기포가 남는 법, 기포가 남으면 불 앞에서 버티지 못한다. 사람도 이와 같다. 밤이 되면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은 논어부터 다시 놓았지요. 무진이 이미 외우고 있는 구절이라 하여도 도현은 뜻풀이를 새로 시켰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과 뜻을 아는 것은 다르다. 뜻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르다. 무진은 밤마다 등잔 아래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종이가 귀했으므로 처음에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지요. 도현이 장터에서 먹과 창호지 자투리를 구해오면 무진은 그 종이를 아껴 글씨 사이사이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도현은 경서 너머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관문서를 읽는 법, 장부를 대조하는 법, 호적과 세납 기록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무진에게 진정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전에 장 보는 것과 속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숫자가 맞더라도 항목을 바꿔치게 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 흔적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한다. 무진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숫자에 밝았고 한 번 본 항목은 잊지 않았지요. 도현이 옛 문서를 꺼내어 문제를 내면 무진은 이튿날이면 어긋난 항목을 짚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무지는 도현의 심부름으로 처음 장터에 나갔습니다. 사발 10점을 멍석에 놓고 팔아야 했지요. 장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떡장수, 포목전, 대장간, 약재상이 늘어섰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무지는 멍석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발의 빛깔은 고르지 않았으나 쓸만한 물건이었지요. 지나가던 안아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려놓았고 노인이 값을 묻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장터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라. 강서방 내 아들 아니냐. 여주 고을에서 온 장군이었습니다. 무지는 몸이 굳었지요. 장군 둘이 멍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금 축내 나전에 자식이 사기 그릇을 팔고 있구나. 손에 묻은 것이 흙인지 공금인지 모를 일이로다. 한 사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옆에 선자가 맞장구를 쳤지요. 아비 꼴이 그러하니 자식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래, 이 사발은 훔친 것이냐, 빚은 것이냐. 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지요. 얼굴이 붉어졌으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누명이라. 곤장 맞아 죽은 놈 자식이 다 하는 소리지.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요. 무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물고 있는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상대하지 마라.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었지요. 언제 왔는지 무진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도현은 장군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사발을 거두어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장군들은 도현의 기색을 살피더니 더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도현의 눈이 차가웠지요. 말은 적었으나 함부로 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장터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무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가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지요. 억울합니다. 그래, 억울하겠지. 장터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도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인이 아무리 사발을 빚어도 그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도현은 마당에 앉아 흙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지요. 무진아. 예. 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겠다 했느냐?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남을 주먹에 담지 마라. 머리에 담아두거라. 도현은 흙을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누명을 벗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를 찾으려면 문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문서를 읽으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닿아야 한다. 장터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내가 얻는 것은 곤장이다. 참아라. 아직은 참을 때다. 무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으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요. 그날 밤, 무지는 평소보다 오래 등잔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잠자리에 들면서 보니 아이는 장부 읽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항목을 대조하고 어긋난 곳에 표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읽었지요. 도현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그 문서에 닿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도현은 알고 있었지요. 여름이 왔고 가을이 갔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무지는 17이 되었지요. 장터에 나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웃음도 계속되었지요. 그러나 무지는 더 이상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팔고 값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그 대신 밤이면 더 오래 등잔 앞에 앉았지요. 그 즈음 무지는 도현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여주 관아의 옛 장부를 볼 수 있는 방도가 있겠습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진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질문이 도가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가마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그릇처럼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알고 있었지요. 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갈고 있는 것이 칼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을. 도가 뒷산에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무지는 등잔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먹줄 아래 숨은 이름. 무진이 19이 되던 해 봄비가 이르게 내렸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무진은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려 있었지요. 여주 관아의 장부. 아비의 누명을 풀 열쇠가 그 안에 있다는 확신은 해가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확신만으로는 관아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요.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물었던 것 잊지 않았다. 저녁 밥상을 물린 뒤였지요. 도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주 관아 장부를 볼 방도 말이다. 예, 방도가 아주 없지는 않다. 다만 결단코 쉽지 않을 뿐이다. 도현은 옛 동문 하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성균관 시절 같은 제에서 공부하던 사이로 지금은 경기 가명의 도사로 있다 하였지요. 직위가 높지는 않으나 가명의 문서고를 드나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양반에게 서찰을 써보마. 다만 무진아, 한 가지 알아두어라.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관가의 문서는 함부로 꺼내보는 것이 아니다. 허락 없이 열람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 설령 본다 하여도 내가 찾는 것이 거기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붓을 들어 서찰을 썼지요. 먹을 가는 손이 느렸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었으니 첫 문장이 쉬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름 뒤 답서가 왔습니다. 가명도사 박경유는 도현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지요. 문서고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나 자신이 직접 해당 시기의 장부를 확인해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도현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하였지요. 무지는 밤을 새워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리로 일하던 시기, 공금이 유실되었다는 항목, 당시 고을 수령의 이름, 관련 아전들의 직책 등등. 기억에 의존한 것도 있었고 여주 장터에서 수소문하여 얻은 것도 있었지요. 도현이 가르쳐준 장부 읽는 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항목을 추려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지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서찰이 중간에 유실된 것은 아닌지, 박도사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닌지, 도현에게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지요. 기다려라. 석 달째 접어든 어느 날 역참이 파발꾼이 도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요.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무진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주 관아의 세납 장부 가운데 강치복이 관여한 3년치 항목이었지요. 그와 함께 짧은 서찰이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세. 이후의 일에는 내 이름을 넣지 말게. 무진은 그날부터 장부에 매달렸습니다. 흙을 치대고 가마부를 지키는 일 등 낮에 해야 할 일을 마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지요. 등잔 기름이 모자라 밀랍을 녹여 불을 밝혔고 눈이 아파오면 찬물로 씻고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의 글씨는 빼곡했고 항목은 복잡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쌀과 포목의 양, 관아로 올라간 양, 중간에 빠진 양. 숫자는 겉으로 맞아 보였지요. 도현이 말한 대로 장부란 것과 속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열흘을 매달렸으나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날로 여위었지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도현은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저녁 무진이 장부 위에 엎드려 잠든 것을 보고 등에 웃저고리를 덮어 주었지요. 보름째 되던 날 낯빛이 어두운 무진이 도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낙담한 듯 말하였습니다. 숫자가 맞습니다. 맞는다. 어디를 대조해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룬 항목도 관아에 올린 보고도 수량이 일치합니다. 무진은 장부를 마루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으며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도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명을 씌운 증거도 장부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년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진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가져다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지요. 무진이 짚은 항목을 지나 그 아래를 보았고 여백을 보았고 장부의 가장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도현의 손이 한 곳에서 멈추었지요. 무진아. 예. 이리 와서 이것을 보아라. 무진이 다가갔습니다. 도현이 가리키는 곳은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장부 오른쪽 끝, 관인이 찍힌 자리 바로 옆이었지요. 이 먹줄이 보이느냐? 가느다란 먹줄 하나가 가로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장부를 묶는 실줄과 거의 겹쳐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았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부를 다시 엮은 흔적이다.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원래 장부는 한 번 엮으면 풀지 않는다. 풀어서 다시 엮으면 실줄 자리가 미세하게 어긋나고 그 어긋남을 감추려 먹줄을 더 끊는다. 누군가 이 장부의 쪽을 바꿔치기 했다는 뜻이다. 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부를 들어 불빛에 비추었지요. 먹줄 아래로 실줄이 원래 자리에서 반푼쯤 어긋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진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하였습니다. 항목의 숫자가 맞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맞게 고쳐 넣었으니까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숫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쪽제로 갈아 끼운 것이다. 내 아버지가 쓴 원래 장부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베껴 쓴 장부가 들어갔다. 그러니 숫자가 맞아도 글씨가 내 아버지의 것이 아닐 수 있다. 글씨. 무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획이 굵고 삐침이 짧은 아전 특유의 실용적인 필체였습니다. 장부 위의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획은 비슷했으나 삐침의 길이가 달랐지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닙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벅차오름이었지요. 누군가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어 장부를 다시 썼고 그 장부를 원래 자리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도현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증거가 생겼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왜 바꿔치기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무진은 마루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지요. 4년 동안 찾아 헤매던 실마리가 숫자가 아니라 먹줄 한 줄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지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거라. 내일부터 할 일이 많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 호칭을 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현은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다만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현은 대꾸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 안쪽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훗날 무진은 전해 들었지요. 그 밤 무진은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먹줄 아래에 실줄 자국을 몇 번이고 더듬었지요. 그리고 빈 종이 위에 아버지의 글씨를 기억나는 대로 써보았습니다. 획이 굵고 삐침이 짧은 그 글씨를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증거의 실마리는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마리를 풀어 세상 앞에 내놓는 일은 장부를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었지요. 관아를 상대해야 했고 수령의 체면이 걸린 일이었으며 죽은 아전 하나의 이름을 되살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지요.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너머로 구름 사이에 달빛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4장 돌아오는 길. 장부의 비밀을 찾아낸 뒤 무진과 도연 사이에는 할 일의 목록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첫째, 장부의 글씨가 아버지의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지요. 둘째, 바꿔치기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자가 누구인지 정황을 잡아야 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했지요. 고을 수령에게 올려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령 자신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도현은 말했습니다. 관찰사에게 올려야 한다. 그 아래로는 묻힐 것이다. 관찰사에게 상소를 올리는 일은 아전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의 상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잘못하면 무고죄로 되레 벌을 받을 수 있었지요. 도현이 나서야 했습니다. 문과급제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증거를 갖추어 올려야 그나마 들여다볼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현은 오래 망설였지요. 10년 넘게 세상과 등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관가의 일에 다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자신이 쌓아온 고요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지요. 게다가 붕당에 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옛 원한이 되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도현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에 불을 넣고 저녁이면 차를 끓여 방 앞에 놓았지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글씨 대조가 먼저다. 내 아비의 친필이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무진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생각에 잠겼지요. 한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가 집에서 쓰던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집을 팔 때 살림과 함께 넘겼을 수도 있고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야 한다. 찾겠습니다. 무지는 여주로 향했습니다. 4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요. 장터는 여전했습니다. 호목전과 떡전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고 대장간에서는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지는 페랭이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요.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5에 쫓겨난 아이와 19의 사내는 달랐으니까요. 옛집은 남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에 회칠이 새로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모르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무지는 멀찍이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새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여주 장터의 국밥집 주인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 내 후처 말이오? 집 팔고 친정으로 갖다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구먼. 장터 끝 주막 쪽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무지는 장터 끝으로 갔습니다. 주막이 3곳이 있었지요. 2곳에서는 모른다 했고 3번째 주막의 주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키 작고 웬 손잡이인 안하기오? 이따금 밥 짓는 일을 거들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무지는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막 뒷문으로 들어서는 여인을 보았지요. 새어머니였습니다.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진이 기억하는 새어머니는 살림을 단속하고 목소리가 큰 여인이었지요. 지금은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린 듯 새하얀 새치머리카락이 많았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무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진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요. 다만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악이 여기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이때쯤 되었을 거요. 품삭시 박해도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이라 쓰고 있지요.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더이다. 무지는 주막을 나와 하룻밤을 역참 근처 빈터에서 지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새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가계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가슴 안에서 여러 가지가 뒤엉켰지요. 미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 옆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더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무지는 주막으로 다시 갔습니다. 새어머니가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새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을 보았지요. 처음에는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이 패랭이를 벗자 이마 눈썹 위에 흉터가 드러났지요. 어릴 적 넘어져 생긴 흉터였습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느냐?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할 말만 했지요. 아버지가 집에서 쓰시던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새어머니는 솥을 쥔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그것을 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합니다. 새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부엌 바닥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솥에서 흐른 물인지 무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새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짐을 정리할 때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자기에 싸서 주막 다락에 올려두었다.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무지는 주모의 허락을 받아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보자기 하나가 구석에 있었지요. 풀어보니 낡은 옷가지 몇 점과 함께 표지가 헤어진 책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가계부였지요.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획이 굵고 삐침이 짧은 그 글씨. 무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다락에서 내려온 무진에게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였지요. 그때는 살 길이 그것뿐인 줄 알았다. 무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가계부는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날 무진이 새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가로 돌아온 무진은 가계부를 도현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도현은 가계부의 글씨와 관아 장부 사본의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지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획의 굵기는 비슷했으나 삐침의 각도가 달랐고 받침의 크기가 어긋났습니다. 숙련된 눈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려운 차이였으나 분명한 차이였지요. 틀림없다. 장부의 글씨는 내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도현은 장부 사본의 먹줄 자국, 실줄의 어긋남, 그리고 글씨 대조 결과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소문의 뼈대였지요. 문장은 간결했으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때 사헌부 감찰이 올리던 탄핵문의 필력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매달려 상소문이 완성되었지요. 도현은 완성된 상소문을 무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관찰사에게 올리마. 무진은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지요. 누명을 쓴 경위, 장부가 조작된 증거, 글씨가 다르다는 사실이 차분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름을 올리시면 혹해가 돌아오지는 않겠습니까? 올 수도 있겠지. 도현은 담담히 대답했지요. 그러나 해를 피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다. 옳은 일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싫어서 벼슬을 버렸는데 옳은 일을 해야 할 때 또 피하면 그때 버린 것마저 거짓이 되지 않겠느냐. 무지는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지요. 도현은 받아들이되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은 일이 끝난 뒤에 하여라. 아직 이른다. 상소는 경기 감형을 거쳐 관찰사의 안전에 올랐습니다. 결과가 오기까지 2달이 걸렸지요. 그 사이 무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흙을 빚고 장작을 패었습니다. 도현도 가마 앞에 앉아 물레를 돌렸지요. 둘 다 기다리고 있었으나 기다림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관찰사의 관문이 내려왔습니다.
여주 고을 수령은 파직되었지요. 장부 조작에 관여한 이방은 잡혀 들어갔고 아버지의 공금 유용 제목은 삭제되었습니다.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전에게 벼슬을 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도둑이라는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관문이 전해진 날 무진은 도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가계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에서 내려온 무진의 눈이 맑았다고 도현은 훗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차를 끓이며 말했지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왔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짓는 것이다. 무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지요. 골짜기 위로 기러기 떼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5장 사람을 빚는 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뒤 무진의 삶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주 고을에서 소문이 퍼졌지요. 곤장 맞아 죽은 아전 강치 보기 싫은 누명이었다는 것, 장부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 수령이 파직되었다는 것.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옮겨 다녔습니다. 한때 무진을 비웃던 장군들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지요. 몇몇은 무진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목례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러나 무진도 사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밖이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상소를 올린 뒤로 눈에 띄게 가벼워졌지요. 물레 앞에 앉는 시간이 줄었고 책을 펼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10년 넘게 닫아두었던 창을 연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마당에서 무진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요. 자네 아버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네. 무엇입니까? 세상을 피한다고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구나. 피해 있으면 그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무진은 웃었습니다. 도현이 웃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자신이 도현 앞에서 웃은 것은 처음이었지요. 무진이 20살을 넘기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도현이 과거를 권했지요. 무진은 망설였습니다. 아전의 자식이 과거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높지 않았고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도현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전이었으나 누명이 벗겨진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실력은 내가 보증하마. 무진은 그해 겨울부터 과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직접 시제를 내고 답안을 고쳐주었지요. 경서의 뜻풀이, 책문의 논리, 시의 운율까지. 도현의 가르침은 꼼꼼했고 무진의 흡수는 빨랐습니다. 이듬해 봄, 무진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가를 떠나는 날 아침, 도현은 짐을 싸주며 말했지요. 급제하면 좋고 못하면 돌아오너라. 가마에 불 넣을 사람이 필요하다. 무진은 절을 올렸습니다. 도현은 이번에는 일으켜 세우지 않았지요. 끝까지 받았습니다. 과거 시험의 자세한 경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했지요. 무진은 급제했습니다. 소식이 도가에 닿은 날, 도현은 가마 앞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축하의 말을 건넸으나 도현은 고개만 끄덕이고 가마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마침 사발 한 점이 다 익어 있었습니다. 흠없이 고른 빛깔이었지요. 그날 저녁, 도현은 혼자 술 한 잔을 따랐다고 합니다. 급제 후, 무진에게는 한양에서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한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사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임을 미루고 먼저 돌아간 곳이 있었지요. 여주 장터였습니다. 가을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았고 볕이 따스했지요. 무진은 장터 끝 주막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막 앞 평상에서 무명을 깁고 있는 여인이 보였지요. 새어머니였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1년 남짓이 지나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요. 그러나 얼굴에 지난번의 그 창백함은 없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무진이 다가가자 새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알아보았지요. 바늘을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으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예. 내 아버지도 좋아했을 게다. 말끝이 떨렸지요. 무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가슴 안에 오래 묵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움이었지요. 15에 내쫓긴 날, 빈손으로 걷던 길, 굶주리던 밤들.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말이 떠올랐지요. 원하는 불과 같아. 쥐고 있으면 제 손이 먼저 탄다. 무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머니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제 삶을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만 인연을 끊겠습니다. 새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무지는 품에서 돈 몇 냥을 꺼내어 평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굶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다시는 소인과 얽히지 마시지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하나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새어머니는 그 돈을 쥔 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장터 사람들의 말로는 그날 이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살았다 하였지요. 무지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왔지요. 관직에 잠시 몸을 담았으나 오래지 않아 사직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정의 일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인지 무지는 그 까닭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도가로 돌아온 날 도현에게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서원을 짓고 싶습니다. 도현은 물레 위에 흙을 다듬다 말고 올려다 보았지요. 서원이라. 예.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소인이 스승님께 받은 것을 갚을 길은 그것뿐인 듯합니다. 도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았지요. 흙이 그의 손 안에서 둥글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피해 흙을 빚었으나 자네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빚는구려. 무지는 고개를 숙였지요. 도현은 물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도가 옆에 작은 서원이 들어섰습니다. 기와가 번듯한 건물은 아니었지요. 흙벽에 초가지붕, 방 2칸에 마루 하나. 그러나 마루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끝에는 도현의 가마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온 아이는 셋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 종문에서 밀려난 서얼의 아이, 병으로 앞을 잃은 아비를 둔 아이. 저마다 사연이 달랐으나 갈 곳이 없다는 것은 같았지요. 무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도현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글자를 가르치되 뜻을 묻고 뜻을 가르치되 삶에 비추게 했지요. 낮에는 마당에서 흙을 만지게 하고 저녁에는 등잔 아래에서 붓을 잡게 했습니다. 도현은 가마 앞에서 여전히 흙을 빚었지요. 그러나 이따금 서원 마루에 걸터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고 무지는 훗날 전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지요. 아이들은 셋에서 다섯으로, 다섯에서 열로 늘었습니다. 서원의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도가 옆에 있다 하여 도가 서원이라 불렀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마당에 무진과 도현 둘만 남았지요. 가마의 불이 꺼진 뒤라 연기는 없었고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도현이 찻잔을 기울이며 말했지요. 무진아. 예, 스승님. 내가 자네를 처음 들인 것은 깨진 사기 조각을 읽는 눈이 아까워서였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아까워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려. 무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골짜기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원 처마에 달아 놓은 풍경이 울렸지요. 맑은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을 빚는 것도
사람을 빚는 것도 같은 이치일세. 급하면 깨지고 참으면 단단해지고 불을 견디면 비로소 쓸모가 생기는 법이지. 무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원 마당 위로 별이 흘렀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남기는 뜻은 하나이옵니다. 억울함은 바로잡되 원한은 내려놓을 것이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마음이며 용서란 남을 위한 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이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